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백발의 작가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지난날에 나는 공부에 미친 적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구체적인 신뢰는 들 수 없겠고, 오늘은 꼬박 2, 3년간 세속명의 장의순이었던 초이스님을 탐구하기에 아주 미친 척이 있었다는 사실만 고백하겠습니다. 작가님, 저는 불교계를 잘 몰라서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초이 스님이 어떤 분인데 작가님께서 2, 3년 동안 탐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초이스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그때 내가 집필한 장천실록 소설 초이선사 장이순 상화 두 권을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이스님은 너무나 엄청난 거목이어서 한두 마디 말로 규정 지을 수가 없고, 편의상 동양적 가치관의 최정상 종합세도와도 같은 인물자 소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2004년 가을에 출간된 나의 소설집 서문을 현수연 씨가 한번 읽어봐요. 그럴게요. 나는 BTN, 즉 불교 텔레비전의 석성우 회장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 있어 일찍이 선문답도 접해보았고 차향도 좀 맡아보았으며 불교적 인생관을 주제로 삼은 극작품도 몇 번 집필, 연극으로 공연하며 많은 박수갈채도 받아보았다. 2001년 봄이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자격으로 전남 무안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재용 군수를 만나게 되어 초이 선사를 소개받았다. 시인 이재용 군수는 남다른 애양심으로 1786년에 무안에서 태어나 1866년에 해남군 대흥사에서 입적한 초이 선사를 주인공으로 누가 실명소설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바닷가 어느 횟집에서였다. 그때 내가 평소에 그 스님의 관심은 많았지만 자료가 없다는 말을 하자 당신은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작품 집필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또 한 번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꼴이 되고 말았다. 당장 작품의 주인공 초이 스님은 탈속을 한 선사여서 그는 밖으로 드러난 어떤 세속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서화 3절에 동다송, 다신전 등과 같은 저서까지 펴낸 바 있는 우리나라 다도의 중흥조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그는 유배객이었던 석학 정약용 선생과 교류를 했고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추사 김정희와 금난지교를 맺어 평생을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남종화의 대가로 군림하게 되는 소치 혈연에게 직접 그림 지도까지 했던 인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조경황에도 눈을 떴고 직접 작곡을 할 만큼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은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나는 이른바 선비 문화의 최고 경지에 서 있던 그 당시 그분들의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마치 선문에 들어선 수행승이 은산철벽을 타파하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불사르듯 나는 변변치 않은 한문 실력을 키워드 삼아 태산줄령을 넘고자 한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 3년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이 작품에 매달릴 수 있었던 까닭은 천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에 볼모 잡힌 현재의 우리 문화풍토가 너무나 천박하고 퇴폐적이어서 높은 인격을 지향하고 살았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누군가가 반면 교사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가치 있는 일이겠다는 판단이 앞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때도 나는 지독한 공부벌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초이선사가 읊은 한시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대형 옥편을 뒤져보아야 했는데 일단 대형 옥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벽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만큼 초이 스님의 음운 실력은 적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한시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불, 이백, 두보, 소동파와 같은 중국 낭송 팔대가들의 시들도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희한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일은 한신을 감상하는데 번역된 글만 읽고서는 작품의 묘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더란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산수화 또는 수묵화의 미적 원리 덕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각 건당 수천 쪽에 이르는 중국의 미학사, 중국의 예술정신 또는 중국 사상의 근원 등을 수차례나 통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수묵화가 소위 철학화이자 장자미학에 뿌리를 두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공부가 밀천이 되어서 훗날 나는 정약용의 일대기인 희곡, 다산별곡을 집필할 수가 있었고 교양신스인 장자미학 만나기란 저서도 집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일이 말로 하려니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소설 초이선사 장이순 속에서 해당 부분을 읽어보기로 하십시다. 200자 원고료로 3000장 분량의 소설이었는데 이 시간에는 선성이며 차인으로서의 초이선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과 산수화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선일미의 개념을 엄비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선일미란 차를 마시는 행위와 참선이 똑같은 경지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요. 또박또박 한번 잘 읽어봐요. 그리하여 의순이 찬물을 길어오기로 했다. 한 열흘이 지났을 때였다. 그날따라 몸에서 열이 나고 몸살기가 비쳐서 의순이 그만 야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힘겹게 산등성이를 넘어간 다음 석간수가 나오는 시내 저 아랫역으로 곧장 내려가지를 않고 상류지점 적당한 곳에서 찬물을 길었던 것이다. 마음 한편이 개운치는 않았지만 같은 산에서 나는 물인데 뭐 하는 생각에다가 설마 큰 스님이 아시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충동질을 했던 것이다. 네 이놈! 그랬는데 설마 했던 불안감이 금방 최악의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물맛을 보던 벽봉 큰 스님의 불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졌던 것이다. 이 더러운 물 당장 갖다 버리지 못할까? 의수는 기가 질려 끽 소리 한마디 못하고 방금 길어온 그 물을 사찰 경내에 있는 냇가에다 갖다 버려야만 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뒷덜미를 붙잡힌 모양으로 그의 전신이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했다. 물지개를 짊어지고 다시 산을 오르면서 의수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큰 스님은 정녕 물맛을 알고 계신다는 말인가? 의순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좀 전에 자기가 길었던 그 자리 물맛과 석간수의 물맛을 알뜰살뜰 음미해 보았지만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역시 그게 그거였다. 어찌해야 물맛을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의순이 스스로 다선일미의 경지를 깨달아갔다. 물맛을 알려면 무엇보다 혀끝이 청정해야 할 일이었다. 혀끝이 청정하려면 혀가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이라는 오미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었다. 그뿐만도 아니었다. 혀끝이 청정하려면 결국 마음 또한 청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더러운 마음을 지닌 자의 혀끝이 청정할 리 만무했고 더러운 몸을 지닌 자의 마음 또한 깨끗할 리가 없었다.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려고 스님들이 선수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물맛을 알고 차맛을 알고 한 잔의 차를 마심이 곧 성수행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아닌가? 마음에 묻은 때를 닦음이 곧 선수행이라 한다면 물맛을 알기 위해 혀끝을 청정하게 하는 일 또한 선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타났다. 또 있었다. 제대로 차향을 맡으려면 콧속도 청정해야 할 일이었고 찬물의 색깔을 제대로 감별하려면 눈 또한 청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왕이면 귀에서도 맑은 소리를 들어야 될 일이었다. 연꽃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차 맛과 시정잡이배들의 악다구니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차 맛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다음은 수묵화의 원리를 일러주는 장면인데 한마디로 산수화나 수묵화는 철학화란 말이 있을 만큼
기교보다는 사상이 위주가 된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의순이 한 가지의 궁금증을 기억해냈다. 그는 진작부터 누구에게 꼭 한 번쯤 물어보고 싶었던 궁금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읽고 의순이 큰 마음을 먹기로 했다. 큰 스님, 전 수묵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하, 완호 큰 스님이 의미 모를 큰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의수는 내가 또 엉뚱한 질문을 했나 보다 하고 개면쩍어했다. 수묵화라. 수묵화라면 먹물만으로 산도 그리고 강도 그리고 바위도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설마 채색이 없어 먹물만으로 그린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하하,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화방을 그쳐갔는데 나로서는 수묵화를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은 처음 만나보겠구먼. 의수는 어리둥절해졌다. 속가에 있을 때처럼 남들이 예사로 보는 세상을 나만 유별나게 본 게로구나 하는 자책감에 빠져든과 동시에 그림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못 된 주제에 무슨 가당치 않은 질문이라고 핀잔을 맞을 것 같던 느낌이 들어 잔뜩 긴장하며 가슴을 조이기도 했다. 수묵화를 다른 말로 하면 문인화가 되고 화공들이 아닌 문인들이 여기로 그린 그림이라 말할 수도 있지. 그리고 산수화를 그림에 있어 채색을 멀리하고 주로 먹을 사용한 이는 중국 당나라 시절의 왕유였는데 왕마일로 불려지기도 했던 그 사람은 남종 문인화의 비조가 되기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지. 우리 서고에도 아마 그분의 문집이 있을 게야. 왕우순집이라는. 그리고 문인화의 기틀을 처음 세운 분은 아무래도 저 유명한 북송 시절의 소식이 될 게야. 우리한테는 흔히 소동파로 알려진 사람, 삼부자가 나란히 당송팔대가로 손꼽혔던 그분. 의수는 그쯤에서 그만 주눅이 들어버렸다. 완호 큰 스님의 해박한 지식도 지식이려니와 듣고 보니 자기 질문이 너무나 거창했음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뚱딴지 같은 질문이 아니라 할 만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안도감을 맛볼 수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왕유라는 시인의 이름과 소동파라는 문인의 이름부터 거론이 되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완호 큰 스님의 대답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경이감이 감돌고 있었다. 의수는 묵이라는 색깔, 즉 검정색을 어떻게 알고 있는고? 의수는 완호 큰 스님의 반문에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묵이라면 그냥 검정색이라는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아는 바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면으로는 깊은 생각을 가다듬어 본 적 또한 없었던 것이다. 당나라 말기의 인물로 역대 명확이란 화론집을 펴낸 바 있는 장원원이란 사람이 대략 이런 말을 했었다. 잘 새겨 들어보아라. 묵을 운용하여 오색을 갖추는 것을 득의, 즉 뜻을 이름이라 했고 뜻이 오색에 가 있으면 물상, 즉 순리에 의한 자연현상은 일그러지고 만다고 했단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의수는 점점 더 얼떨떨해지기만 했다. 하하하, 한마디 더 해줄까? 그림의 최고 화경은 대상을 묘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정신을 창조 대상으로 삼아 표현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중국화는 풍경화가 아니라 철학화라 부르는 게야. 왕호 큰 스님은 의순의 어리둥절함을 눈여겨보았는지 풀이말도 덧붙여 주었다. 의순이 당장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볼까? 묵은 모든 색깔, 즉 오색의 합이지. 그러니까 묵에는 모든 색깔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묵은 모든 색깔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는 게야. 중국에서 묵이 오색을 겸비하고 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당나라 측천무 시절에 신주자사를 역임했던 서화가 은중용인데 그의 말 한마디가 중국의 수묵화 역사를 열게 되었던 것이야.
중국인들은 복잡한 것보다는 간이함을 선호하는 사상체계를 지녀서 오색을 멀리하고 묵만을 가깝게 하게 된 것이며, 묵은 모든 색깔의 합이자 출발이라는 그 논리야말로 의순의 입장에서 소름이 끼칠 만큼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완호 큰 스님은 의순의 미심쩍음을 눈치챘는지 또 다른 예를 들어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원산, 즉 까마득히 멀리 있는 산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 희끄무레한 원산, 혹은 거무스레한 원산, 그러니까 수묵하는 멀 원자에서 유래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 멀 원자는 거물 현자와 가깝기 짝이 없는 글자이기도 하지. 현이란 사상이 색채상에 표현될 수 있는 까닭은 먼 곳에서 조망하는 산수를 통해서란 말이 되지. 먼 산의 색채는 모두 흐릿하게 되고 현색과 같아진다는 거야. 아니, 노자 장자로 이어진 현학이 바로 그런 게지. 인생을 멀리서 바라본다는 것. 내용상으로 말하면 유와 무의 합일이 되고, 원래 현의 개념이 유무의 합이니까. 하하하, 시방 의수는 내가 의무로 마구 짓거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화론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야. 그렇다면 큰 스님, 수묵하는 현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수는 노자장자의 사상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맞아 현학으로 재해석되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맞아서 유가와 도가와 불가와 습합되어 현학이 되었던 것이다.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격이불교로 정착된 것도 위진 남북조 시대였고, 격이불교는 한마디로 대승불교 사상을 노장자에 의한 도가 사상으로 재해석된 형식이기도 했다. 관계 정도가 아니라 바로 현학에서 수묵화가 출발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일이다. 중국 당송 시절의 유명한 화가로서 현학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중국에서 산수화의 이론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인물로는 종병이란 사람을 치는데, 그의 화론집인 화산수소는 이럴테면 노장의 사상으로 산수화를 논한 것이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자가 주장했던 심재, 좌망의 정신세계가 바로 화가들이 갖춰야 할 기본 자세였으니까. 완호 큰 스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수는 어렴풋하게나마 개안이 되는 듯한 느낌에 젖어들 수가 있었다. 의순도 심죄 자망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심재란 마음의 재기라는 뜻으로 허정한 심정을 가리키는 것이며, 좌망이란 심재에서 더 한층 나아간 경지로 육체를 떠나고 일상의 총명을 몰아내고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들은 결국 생리적 욕망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말이며, 어떤 대상과 접하더라도 마음의 지적 활동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마음의 지적 활동이 바로 시비분별을 일으키고 그 시비분별이 곧 번뇌의 불씨가 된다는 말이었다. 공자에 의한 유학은 시비분별을 명확히 하기를 원했는데, 도가는 철저하게 시비분별을 떠나려 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의수는 완호 큰 스님의 말을 듣고 모름지기 화가의 마음은 늘 텅 빈 배처럼 허정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고, 그래야만 만상이 본래 제 모습으로 거기에 비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묵이란 색깔 하나로 표현치 못할 색깔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다. 알겠습니다. 의순이 그제야 눈빛을 빛내며 대답할 수가 있었다. 완호 큰 스님은 의순이 깨닫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큰 스님, 외람된 질문 한 가지만 더 올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고? 선의 경지와 노 장자가 말하는 도의 경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오호, 그대는 벌써 노 장자를 논하려 드는가? 의순이 입을 다물었다.
완호 큰 스님이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 진지한 표정이 되어 입을 열었다. 선의 경지는 저기요. 노 장자가 말하는 도의 경지는 노을 유자의 경지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장자가 말한 소요위의 경지 말이다. 정신적인 해방의 경지. 의순이 선뜻 대답을 못하자 완호 큰 스님이 부연 설명을 하려 들었다. 좌망이란 쉽게 말해 의식이 끊어진 자리이지. 그에 비하자면 선은 유심을 끊고 무심마저 초월하고 부처의 경지까지도 초월한 자유자재의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좌망이란 가까스로 분별지가 끊어진 무심 경계에 불과한 것이야. 그 무심 경계에서 더 위로 올라가 반야지에 이르고자 함이 곧 선의 세계란 말이야. 아마 말로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을걸. 때마침 호의 스님이 거기로 걸어와 큰 스님을 찾아온 어떤 스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의순이 서둘러 완호 큰 스님에게 대답을 했다.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두고 새겨보아라. 아, 한마디만 더 해주랴. 장자가 말한 노을 유자는 정신적 해방의 경지를 이루는 말인데 번거로움을 떠난 열반의 경지인 정멸에는 이르지 못한 경계이다. 결국 우리 불화와 산수와의 차이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어때요? 재미가 느껴져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설책 서문의 말미에 아예 이런 톤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천박한 의식의 소유자나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흥미거리만 찾고 있는 일반 독자에게는 어필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구상이 되고 집필되었다. 작가님, 이 소설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었다면서요?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노 코멘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찰청 어경들의 수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